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의 농장은 넓고 풍성했으며 계절마다 수확하는 작물들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해 마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자는 마을 끝자락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스피노자의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농부는 현자를 찾아가 그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현자님, 저는 매일같이 자연과 함께하고 있지만 왜인지 모르겠으나 내 삶에는 항상 무언가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이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왜 제 마음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현자는 농부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범실론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실론은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사상일세.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신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지.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은 신의 여러 속성 중 하나이고 따라서 자네가 들판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야.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농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나무를 보게. 이 나무는 자네가 일하는 들판의 일부지. 그리고 자네 자신도 자연의 일부일세. 신은 이 나무 안에, 그리고 자네 안에도 의미가 있지. 이 주위의 모든 것은 하나의 큰 존재의 일부라는 걸 이해해야 하네. 이것이 바로 자네에게 부족했던 그 느낌일 겐세. 자네는 항상 신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네. 농부는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구는 땅, 수확한 작물, 노을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모든 소리들이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농부는 예전과 다르게 들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는 자연이 그저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신의 일부임을 느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차분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엔 여전히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그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된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이 농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자연과 신에 통합된 하나의 속성으로서의 삶을 그 자체로 행복하게 이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존 로크의 백지설을 기반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옛날 마을에는 아주 특이한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서점에 이름 은백지의 서가였고 진열장에는 온통 빈 책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점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서점에서 책을 샀다가 읽은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가 써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청년 에바는 그 전설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백지의 서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점을 둘러보다가 낡은 양장본 빈 책을 골라 그 자리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는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책을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긴 페이지들 위에 희미한 글씨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에반이 유년 시절 시골에서 보냈던 여름날의 추억, 잃어버린 첫사랑의 낙서들, 그리고 자주 가지던 꿈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에반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뿐만 아니라 길에서 보았던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뉴스에서 들었던 전 세계의 사건들까지 모든 것이 책의 페이지에 저절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반의 인생과 생각들이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반이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책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 낯선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오면 그 경험이 또 하나의 이야기로 책에 추가되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와의 대화가 새롭게 적혔습니다. 에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그 자체로 백지설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책은 진정한 백지 상태였고 그의 경험과 기억들이 페이지 위에 기록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이 특별한 책을 통해 인생이란 매일매일이 새로운 페이지가 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지식은 매 순간의 경험으로 작성되어갔고 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그 책은 조금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 날 이후 에바는 매일을 더욱 의미있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빈 페이지로 시작되는 그의 삶의 책을 그는 과연 어떻게 채워갈지 이제는 그 자신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규칙과 전통에 따라 평화롭고 조용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동쪽으로 3번 고개를 숙이고 하루를 시작했으며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을의 중앙광장에서 모여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일상은 그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개냥 이 마을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마을 외곽을 조용히 돌보던 한 젊은 청년, 이름하여 루카스는 산속에서 나무를 베다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상한 빛을 목격했습니다. 빛이 사라진 다리에는 작고 반짝이는 돌이 놓여 있었고 루카스는 그 돌을 집어 마을로 가져왔습니다. 이 작은 일이 바로 알렌 바디우의 철학에서 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루카스가 그 돌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이상한 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그날 밤 루카스의 꿈속에 나타나 마을 외부의 새로운 세계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루카스는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익숙했던 마을이 규칙과 전통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용기를 내서 이 돌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돌이 가져온 꿈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도 이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우려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노인은 전통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일부 부모는 자녀들이 루카스의 생각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과 일부 호기심 많은 주민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루카스가 본 것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을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규칙을 잠시 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자들은 숲에 들어가 다른 빛을 찾아내거나 바다를 넘은 곳으로 향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리와 세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마을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 유주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이 역사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전통을 견지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할 줄 아는 사람들과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루카스의 작은 사건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이제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마을 사람들 각자의 철학적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평범한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진리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의 작은 사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틀로서의 인식론적 직관이론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재미있고 유쾌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에서 수수께끼와 미스터리를 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집 뒤뜰에는 항상 다양한 증거물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이나 추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열중하곤 했죠. 어느 비 내리는 날 저녁 마을의 기둥 같은 인물인 루시아 주머니의 집에서 정체불명의 파티가 열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아주머니는 자신의 물건 중 몇 가지가 사라졌다고 소문을 냈고 마을 사람들은 도무지 어디로 그것들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특히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물건들이었는지 여러 번 강조했죠. 마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존에게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은 언제나처럼 증거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그의 사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파티 당일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관찰된 것들을 종합하여 사건의 퍼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의 먼저 떠오른 이론은 단순했습니다. 루시 아주머니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 설명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무엇보다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외부인의 발자국이 남았음직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존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먼의 이론을 기억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들에 대해 추론하기보다 증거들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때 그는 파티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날 파티 중에 아주머니가 가끔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파티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라는 마을 청년의 말이 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당시 웃으며 아주머니가 다소 과음한 상태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때 존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아주머니는 그 물건들을 술김의 기념품으로 나누어 준 것이었어. 이 설명은 상황의 모든 단서를 통합하며 합리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술에 취해 있었고 물건들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진 것입니다. 존은 이 설명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사건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의 설명적 직관에 감탄했고
아주머니는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물건을 나누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존은 길버트 하먼의 설명족족근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마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설명적 설득력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